새벽 5시 부산국제여객 터미널. 며느리는 가벼운 봉투 하나를 손에 쥐어주고 차를 몰아 사라졌습니다. 30년간 밥하고 빨래하고 손주 키우던 장미자 할머니는 그제야 알았죠. 이건 효도 크루즈가 아니라 짐 정리였다는 걸. 어머님, 방은 정리해 둘게요. 알아서 잘 사세요. 봉투 안엔 크루즈 티켓이 아니라 예약 예정 메모만 달랑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미자 할머니는 아직 모릅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몰래 쥐어준 갈색 서류 봉투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세요. 공짜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부산국제여객 터미널 앞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칼처럼 얼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하늘 아래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주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배의 고동 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습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트렁크를 열고 낡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바퀴 하나가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캐리어를 인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연습한 듯한 가짜 미소를 지었죠.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들어가시면 돼요. 크루즈표 다 예매해 놨어요. 장미자의 손에 쥐어진 흰 봉투는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손에 든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설마 거짓말을 할까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혼자 타는 거라 그랬지? 가이드는 필요 없다 했고. 서연은 짜증 섞인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눈을 살짝 치켜뜨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누가 가이드 끼고 여행 다녀요. 그냥 배 타고 내리면 안내판 보고 다니면 돼요. 다들 그렇게 해요. 말투는 친절한 척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서연의 눈빛에는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빨리 보내고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들 진호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습니다. 손가락만 바쁘게 화면을 쓸어내리고 있었죠. 주식 차트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엄마, 나 회사 들어가 봐야 돼. 잘 다녀와. 말은 그랬지만 눈빛에는 급함만 가득했습니다. 장미자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인사를 던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손목시계를 확인하더니 장미자의 손에 봉투를 꼭 쥐어주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 이만 갈게요. 저희도 바빠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장미자는 정말 효도 크루즈인 줄 알았습니다.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서연이 차창을 내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제 우리 쪽은 좀 넓게 써야 하니까요. 어머님, 방은 정리해 둘게요. 알아서 잘 사세요.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차는 방향을 틀더니 곧장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낡은 캐리어 한 개와 가벼운 봉투 한 장뿐이었습니다. 텅 빈 새벽 공기만이 장미자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장미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빨간 미등이 점점 작아지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알아서 잘 사세요? 그게 무슨 말이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체불명의 종이 2장만 들어 있었죠. 하나는 이름도 없는 여행 상품 안내문이었습니다. 회사 로고도 없고 연락처도 없는 허술한 인쇄물이었습니다. 다른 한 장은 크루즈 티켓이 아니라 손글씨로 휘갈겨 쓴 예약 예정 메모였습니다. 예약 예정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약이 된 게 아니라 예약 예정이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아, 나는 버려진 거구나. 효도 여행이 아니라 짐 정리였구나. 터미널 안은 출국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가는 가족들,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는 연인들, 모두가 설레는 표정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미자의 자리만 동그랗게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장미자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저 할머니는 왜 저렇게 서 있지? 그런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장미자는 천천히 터미널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벤치를 찾아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손주 키우던 장미자라는 여자는 새벽 항구에 짐덩어리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손에 든 봉투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혹시 뭔가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금도 카드도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막막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도박으로 집안을 말아먹었을 때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까지는 절망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돌아갈 집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돌아갈 집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장미자는 벤치에 앉아 캐리어를 꼭 껴안았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 전날 아침도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죠. 몸이 먼저 부엌으로 걸어가는 건 30년 된 습관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낡아서 색이 바랜 분홍색 앞치마였습니다. 며느리가 한 번도 새로 사주지 않았지만 장미자는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밥을 안 치고 멸치를 넣어 다시마 육수를 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동안 손주 민재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노르스름한 계란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장미자에게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식탁에 반찬이 하나둘 올라갈 때쯤 집안에 사람 냄새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깍두기. 아침상이 차려지면 가족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건 초등학교 3학년 손녀 민지였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식탁에 앉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 눈을 비비며 하품을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야? 어제 남은 갈치랑 된장찌개야. 우리 민지 좋아하는 메추리알도 있고. 민지는 눈웃음을 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밝은 표정이 장미자의 하루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아침을 걸으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나온 며느리 서연의 표정은 늘 까칠했습니다. 실크 잠옷을 입은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머리는 곱게 빗어내렸지만 표정은 언제나 불만 가득이었습니다. 서연은 식탁을 훑어보더니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어머님, 국은 좀 덜 짜게 해주세요. 애들이 살찌잖아요. 민지는 오늘 밥 반 공기만. 말은 부탁이었지만 톤은 명령이었습니다. 장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밥을 해왔지만 며느리 입맛에 맞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찬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다 남아서 버리게 돼요. 장미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말대꾸했다가 며느리 기분만 상할 테니까요. 아들 진호는 늘 그렇듯 스마트폰에서 눈을 뗀 적이 없었습니다. 주식 그래프가 빨간지 파란지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내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에 도박에 빠졌던 남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남편은 화투판에서 집 한 채를 날렸습니다. 그때도 저런 눈빛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진호야, 밥 좀 먹고 출근해라. 엄마 바빠. 주가 좀 봐야 돼. 장미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집에서 장미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존재감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연이 거실에서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요. 어머님, 제가 요즘 생각을 해봤는데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여행 한 번도 못 가셨죠? 장미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몸을 바르게 세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배려 비슷한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크루즈 여행 하나 찾아봤어요. 부산 출발하는 동남아 효도 크루즈예요. 7박 8일. 어떠세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요. 내가 가도 되나? 집은 그럼. 집이야 제가 있죠. 진호도 있고. 어머님은 이제 좀 쉬셔야죠. 말로만 듣던 효도 여행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돌보기만 했던 장미자에게 누군가 여행을 선물한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아주 작게 덧붙은 한마디가 마음 한편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 작은 방도 하나 비우면 좋겠다 싶어서요. 조카가 서울로 올라오거든요. 어머님 방이 딱 맞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끝까지 생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잠깐 비켜주면 되겠지. 장미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장미자는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몰래 손에 쥐어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건 내 이름으로 해뒀다. 우리 아들은 돈 맡기면 안 된다. 나중에 내가 정말 힘들어질 때 열어봐라. 사실 장미자는 그 말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상가 하나쯤이겠거니 세월에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도 그 봉투가 눈앞에서 무겁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장미자는 봉투를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장롱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괜찮지 않다는 걸요. 서연의 눈빛이, 진호의 무관심이 모든 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장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캐리어를 꺼내 옷가지를 챙기면서도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손주들에게 줄 용돈을 챙기고 냉장고에 반찬을 가득 만들어 두었습니다. 일주일이면 상할 텐데도 말이죠.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장미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장미자는 벤치에 앉아 지갑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3장, 1,000원짜리 동전 몇 개. 전부 합쳐도 4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터미널 안매점에서는 김밥 하나가 5,000원이었습니다. 자판기 커피는 1,500원. 화장실 사용료는 없었지만 짐 보관함은 하루에 3,000원이었습니다. 계산이 빨리 나왔습니다. 이 돈으로는 이틀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장미자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혹시 카드라도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서연이 챙겨준 건 낡은 옷가지뿐이었습니다. 속옷 몇 벌, 여름옷 2벌, 그리고 낡은 수건 1장. 카드도 통장도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없다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신분증 없이는 여관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도 갈 수 없었습니다. 장미자는 주머니를 다시 뒤졌습니다. 그때 손끝에 딱딱한 게 걸렸습니다. 낡은 버스 카드였습니다. 충전된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볼까?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서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방은 정리해 둘게요. 알아서 잘 사세요. 정리해 둔다는 게 내 짐을 다 버린다는 거잖아. 장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가봤자 문도 안 열어줄 게 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물쇠를 바꿔버렸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구? 30년 동안 집에만 있다 보니 연락하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친척? 남편 쪽 친척들은 도박 사건 이후 연을 끊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동생과는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구나. 장미자는 캐리어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 낡은 가방이 세상에서 유일한 친구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터미널 안에서 장미자만 멈춰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6시. 아직 해도 뜨지 않았습니다. 장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따뜻한 곳으로 가자. 터미널 안대합실로 들어갔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따뜻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캐리어를 옆에 두었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행객들은 들뜬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미자에게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갈 곳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섭고 막막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새벽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떠난다는 생각에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밥이라도 하나 사 먹을까? 하지만 5,000원이 아까웠습니다. 이 돈으로 하루라도 더 버텨야 했습니다. 장미자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수대를 찾아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살 순 없어. 장미자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보기로요. 문을 안 열어주면 그때 다시 생각하면 됐습니다.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바퀴 하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삐걱거렸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138번. 배차 간격은 20분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장미자는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뭐라고 말하지? 여행은 안 가도 될 것 같아서요. 아니면 짐 좀 챙기러 왔어요. 하지만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진호의 무관심한 표정도요. 버스가 왔습니다. 장미자는 캐리어를 들고 올라탔습니다. 카드를 찍었습니다. 삑 소리와 함께 1,200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장미자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30년 동안 살던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달렸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도로가 막혔습니다. 장미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어줄까? 아니면 쫓아낼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일단 가보는 수밖에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장미자는 캐리어를 끌고 내렸습니다. 집까지는 골목길을 따라 5분 거리였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긁으며 소리를 냈습니다. 골목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대문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드나들던 집이었습니다. 장미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미자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없나?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발소리도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앞까지 왔다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미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호야, 엄마야. 문 열어줘.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크루즈는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장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표가 잘못됐나 봐. 일단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어머님, 저희 지금 바빠요. 조카가 곧 올라와요. 어머님 방 정리하느라 정신없어요. 장미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방을 벌써 정리했다고? 내 짐은 정리했어요. 필요 없는 건 다 버렸고요. 어머님 옷이랑 이불은 박스에 넣어뒀어요. 목소리에 미안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문 좀 열어줘. 얘기 좀 하자. 어머님, 저희도 살아야 해요. 집이 좁은데 어떡해요. 조카가 대학 들어가면 방이 필요하잖아요. 장미자는 문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이 집에서 뭐 했는데? 밥하고 빨래하고 손주 키웠잖아. 이게 말이 되냐? 안에서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큰 소리 내지 마. 이웃들 다 들어. 창피하게. 창피한 게 뭐가 창피해?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이 더 창피하지. 그때 이웃집 문이 열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궁금한 듯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장미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망함과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장미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이쪽을 지켜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장미자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요. 진우야, 제발 엄마 좀 봐줘. 어디 가라는 거냐? 갈 데가 없어. 안에서 진호와 서연이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진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엄마 알바 자리나 구하면 안 돼? 요즘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돈 괜찮다던데. 장미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알바? 내 나이가 몇인데? 엄마도 이제 돈 벌어야지.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고만 할 순 없잖아. 공짜로 먹고 잤다고요?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켰는데, 손주들을 키웠는데, 장미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너 정말 그런 말을 하니?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엄마가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싶어. 엄마도 이제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지.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제 가주세요. 이러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경찰 부를 수도 있어요. 경찰? 자기 집 문 앞에서 경찰을 부른다고? 장미자는 힘이 쭉 빠졌습니다. 더 이상 문을 두드릴 기력도 없었습니다. 캐리어를 잡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장미자는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아침마다 밥을 차리고 손주들을 돌보고 청소하고 빨래했는데 그런데 돌아온 건 잠긴 문이었습니다. 공짜로 먹고 잤다는 말이었습니다. 혼자 살아라는 말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장미자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캐리어를 옆에 두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집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장미자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시장 보면서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뒷장을 넘기다가 작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힘들 땐 법무사 김영수에게 연락해라. 전화번호 051-0000-23859. 장미자는 그 메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그 갈색 봉투.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요? 정말 힘들어질 때 장미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근처 공중전화 부스를 찾았습니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김영수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장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장미자라고 합니다. 고 박종철 씨 며느리인데요. 연락드려도 될까요? 법무사 사무실은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계단을 올라가야 했어요. 장미자는 캐리어를 끌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죠. 3층 복도 끝 김영수 법무사 사무실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낡은 유리문 너머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장미자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인상이 부드러웠어요. 장미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전화했던 장미자입니다. 아, 박종철 씨 며느리분이시죠? 앉으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법무사는 의자를 권했어요. 장미자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캐리어를 옆에 세워두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죠. 시아버님께서 저한테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봉투 표면에는 장미자 귀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종철 씨께서 20년 전에 맡기셨어요. 며느리분이 정말 힘든 일을 겪으면 그때 전달하라고요. 오늘이 그날인 것 같네요. 장미자는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의 필체가 선명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죠. 이게 뭐예요? 열어보시죠. 장미자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가장 위에 있는 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남포동 상가 건물 1층 전체, 소유자 장미자.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글자가 흔들리는 것 같았죠. 이게 제 이름이요? 네, 20년 전에 박종철 씨께서 며느리분 명의로 이전하셨어요. 아드님은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박종철 씨께서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장미자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월세 350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이게 다 제 거라고요? 네, 지금도 매달 월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장은 박종철 씨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며느리분 명의로 바꿔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잔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장미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잔액 8,435만 원. 이게 다 제 돈이에요? 네, 20년 동안 모인 월세입니다. 박종철 씨께서 한 푼도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며느리분을 위해 모아두라고요. 장미자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시아버님이 날 위해. 김영수는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장미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종철 씨께서 편지도 남기셨어요. 읽어보시겠어요? 김영수는 봉투 맨 아래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고 누런 편지지였어요. 시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죠. 장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지금 많이 힘들 거야. 우리 아들놈이 너한테 못되게 굴었을 게 뻔하다. 아비로서 미안하구나. 이 상가는 내 이름으로 해뒀다. 절대 아들한테 주지 마라. 그놈은 돈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린다. 넌 30년 동안 우리 집 며느리로 고생만 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어요.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통장부터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장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두고 왔어요. 아니, 며느리가 가져갔을 거예요. 그럼 주민센터 가서 재발급 받으셔야 해요.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 장미자는 서류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8천만 원이 넘는 돈, 월세 350만 원. 이제 굶어 죽을 걱정은 없었죠. 나도 이제 혼자 살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진호는 이 사실을 알까요? 서연은요? 만약 안다면 그래서 저를 쫓아낸 걸까요? 법무사님, 혹시 우리 아들이 이 사실을 알 수도 있나요?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모를 겁니다. 박종철 씨께서 철저하게 비밀로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진호와 서연은 정말 몰랐던 거였어요. 그냥 순수하게 장미자를 버린 거였죠. 더 쓸쓸했습니다. 장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민센터부터 다녀올게요. 신분증 받으면 바로 올게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장미자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캐리어를 끌면서도 힘이 났죠. 이제 괜찮아. 나도 이제 혼자 살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가족이었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걸까요? 주민센터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2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장미자는 버스를 타고 이동했어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8천만 원이면 작은 원룸이라도 얻을 수 있겠지? 혼자 사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침에 누가 깨우지 않아도 되는 삶, 식사 준비를 안 해도 되는 삶,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삶.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70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는데 이제 혼자라니.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어요. 장미자는 캐리어를 끌고 내렸습니다.
주민센터가 바로 앞에 보였죠.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어요. 대기 인원은 7명. 조금 기다려야 했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은 지팡이를 짚고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이곳에 왔겠죠. 나처럼 30분쯤 지났을까요? 58번 고객님, 장미자의 차례였습니다. 창구로 다가갔어요.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고요. 분실했어요. 신고는 하셨어요? 장미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분실이 아니라 빼앗긴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아직이요. 그럼 먼저 분실 신고하시고요. 재발급 신청서 작성하시면 돼요. 즉석 발급 가능하세요? 네. 여직원은 서류를 건넸어요. 장미자는 빈칸을 하나씩 채워나갔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란에서 손이 멈췄어요. 30년 동안 살던 그 집 주소를 써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다른 주소를 찾아야 할까요? 일단 예전 주소를 쓰자.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고 지문을 찍었어요. 10분쯤 지나자 새 신분증이 나왔죠. 여기 있습니다. 장미자는 신분증을 받아들었습니다. 플라스틱 카드가 손에 들어왔어요. 새것 특유의 반질반질한 느낌이 났죠.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민원실을 나오는데 누군가 장미자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동네 슈퍼주인 김 사장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장을 보러 다니던 곳이었죠. 아, 사장님. 어머님, 여기 웬일이세요? 캐리어는 왜 끌고 다니세요? 장미자는 대답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좀 일이 있어서요. 김 사장은 장미자의 표정을 살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오래 봐서 아는데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장미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죠. 사실은 장미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크루즈 여행을 보내준다고 했던 것, 터미널에 도착했더니 표가 가짜였던 것, 집에 갔더니 문을 안 열어줬던 것.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하네요. 30년 동안 그 집을 지켰는데. 괜찮아요. 이제 혼자 살 방법을 찾았어요. 혼자요? 어디서 사실 건데요? 장미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들은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상가 건물 이야기는 빼고 그냥 약간의 돈이 생겼다고만 했어요. 그래도 집은 있어야죠. 제가 아는 부동산 있는데 같이 가볼래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혼자 하시면 사기당하기 쉬워요. 요즘 세상 무서워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김 사장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장미자는 고마움에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30년 단골인데요. 가시죠. 김 사장은 장미자의 캐리어를 대신 들어줬어요.
둘은 함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장미자는 생각했죠. 가족보다 이웃이 더 따뜻할 때도 있구나. 피를 나눴다고 해서 다 가족은 아니구나. 마음 한편이 쓸쓸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미자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네,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미자는 남포동 근처 원룸에 자리를 잡았어요.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죠. 통장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8천만 원이 넘는 돈이 장미자 명의로 들어왔어요. 매달 350만 원씩 월세도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제 돈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30년을 함께 산 가족이었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걸까요? 특히 손주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민지와 민재, 그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 어느 날 오후 장미자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혼자 사니까 장바구니가 가벼웠어요. 김치 한 포기, 계란 한 판, 두부 한 모. 예전 같으면 가족 4명 분량을 샀을 텐데. 시장 골목을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진호였습니다. 서연도 함께 있었어요. 둘 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엄마, 어디 사는 거야? 찾느라 힘들었잖아. 장미자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미안해. 그때 우리가 너무했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서연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민지가 매일 울어요. 제발 돌아오세요. 장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늦었어. 나 혼자 잘 살고 있어. 진호는 장미자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나. 장미자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진호가 비틀거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30년 동안 공짜로 재워주고 먹여줬잖아요. 이제 와서 섭섭하다고요? 공짜? 장미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30년 동안 내가 뭐 했는데? 너희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키웠잖아. 그게 공짜야?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한 거잖아요. 누가 시켰어요? 장미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어요. 진호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들어봐. 사실은 사업이 좀 안 됐어. 돈이 필요해. 좀 빌려줄 수 있어? 뭐? 장미자는 진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를요. 너희 내가 돈 생긴 거 알고 온 거지? 진호와 서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누가 말했어? 법무사? 아니면 은행? 엄마, 그게 중요해? 어차피 가족 아니야. 가족끼리 도와야지. 가족? 장미자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진심으로 웃겼어요. 나 버릴 땐 가족 아니었잖아. 새벽 항구에 버려둘 땐 가족 생각했어? 문 잠그고 경찰 부르겠다고 할 땐?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때는 우리도 힘들었어.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장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30년이야, 30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했어. 너희 빨래하고 청소하고 손주들 키우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 그런데 돌아온 게 뭐야? 짐덩어리 취급이잖아. 엄마, 이제 와서 돈 빌려달라고? 가족이라고? 웃기지 마. 서연이 나섰습니다. 어머님,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애들은요? 애들은 할머니 필요하다고요. 애들? 장미자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애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필요한 거잖아.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없으면 누가 애들 봐주냐고.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는데. 진심? 장미자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진호에게 던졌습니다. 이거나 받아. 이게 30년치 밥값이야. 너무 싼 거 아니야? 돈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진호는 주워들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죠.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나 이제 안 갈 거야. 너희 집에도, 너희 인생에도. 내 인생 살 거야. 장미자는 돌아섰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외로워서 죽어도 우리 안 찾아갈 거예요. 장미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죠. 이제 끝이구나. 30년의 세월이 정말 끝났습니다. 가슴 한편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이제 진짜 자유였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장미자는 원룸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엔 느지막이 일어나고 저녁엔 일찍 잠들었죠.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것만은 아니더군요. 어느 날 아침 장미자는 남포동 상가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소유인데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건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1층에는 옷가게가 들어서 있었죠. 사장님 계세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0대 여자가 나왔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 건물주예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여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장미자 씨시죠? 법무사님한테 연락 받았어요. 반갑습니다. 둘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여자는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월세가 다른 데보다 저렴해서 덕분에 가게 잘 운영하고 있어요. 장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월세를 일부러 낮게 책정했던 거였어요. 세입자를 배려한 거였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네, 걱정 마세요. 가게를 나오면서 장미자는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셨어요. 아들을 닮지 않아서 다행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렀습니다. 김 사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님, 오늘도 장 보러 오셨어요? 네, 김치가 떨어져서요. 요즘 어떠세요? 혼자 사는 거 괜찮으세요? 네, 생각보다 괜찮아요. 익숙해지니까 편하더라고요. 김 사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혹시 외로우시면 언제든 가게 들르세요. 제 마누라랑 같이 차라도 한잔해요. 고맙습니다.
장미자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혼자 저녁을 준비했어요. 김치찌개 한 냄비, 계란말이 한 접시. 혼자 먹기엔 충분했죠.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혼자 보기 아까운 풍경이었습니다. 문득 손주들이 생각났습니다. 민지와 민재, 그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 할머니를 그리워할까요? 아니, 어쩌면 벌써 잊었을지도 몰라요. 아이들은 금방 잊으니까요. 장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설거지를 하고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가족 이야기였죠. 장미자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대신 음악 방송을 틀었습니다. 트로트가 나왔어요. 장미자는 따라 부르며 몸을 흔들었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장미자는 이불을 펴고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며느리 눈치를 보고 손주를 키웠죠.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밥을 안 해도 되고, 청소를 안 해도 됩니다. 누구한테 잔소리 들을 일도 없어요. 물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 그립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혼자라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장미자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요? 도서관에 가볼까요? 아니면 공원을 산책할까요? 오랜만에 영화라도 볼까요? 생각만 해도 설레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잠이 스르르 왔습니다. 장미자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내일 아침이 기대됐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장미자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어떠셨나요? 장미자 할머니는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짐덩어리가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극장의 불을 밝히는 한 알의 촛불이에요. 그 불빛 아래 다음 이야기가 계속 펼쳐집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라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